바다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인류는 땅에서 태어났지만 우리의 문명과 세계는 바다로 진출하며 진화하기 시작했다. 동양과 서양을 연결한 최초의 무역로는 대륙을 가로지르는 실크로드였지만 15세기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이후 전 세계는 바닷길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다. 대한민국에게 바다란 무엇인가? 삼면을 가로막는 장애물인가? 아니면 삼면으로 열린 길인가?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바다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왔다. 역사가 흐르고 시대가 발전할수록 바다는 우리 국가와 민족의 운명에 더 중요한 무대로 등장하고 있다. 깊이와 넓이를 가늠할 수 없는 바다의 가능성, 그리고 바다의 꿈과 역사를 이끌어온 해군. 인류와 바다, 두국 강병과 바다, 그리고 대한민국과 우리의 해군. 21세기 진정한 해양 강국을 향한 우리의 푸른 꿈, 대한민국 해군의 전력과 방위 산업.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남희경입니다. 오늘부터는 대한민국 해군 전력과 방위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첫 시간 함께 하실 세 분 소개합니다. 먼저 함정과 해상무기 체계 전문가이시죠. 국방과학연구소 해상무기개발본부장을 역임하신 송준태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준태입니다. 해군 전력의 전문가이시고 방위사업청 차장을 역임하셨던 김종민 제독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해양군사력과 해군 전투의 전문가이신 배영수 제독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영수입니다. 귀한 시간들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무기 체제라는 큰 주제로 오늘 첫 시간을 다루게 되는데요. 당연히 오늘 나오신 세 분 패널이 이제 처음이시고요. 그래서 이제 각자 어떤 역할로 우리 해군과 또 방위산업의 연계를 갖고 일을 하셨는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준태 박사께서 시작을 해주시죠. 예, 저는 이제 1968년 서울대학교 조선공학과를 졸업하고 그 해군 기술장교로 진해 해군공장에서 그 3년간 근무를 했는데 운이 좋게도 그때 개발했던 첫 고속정 개발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예, 예편한 후에는 71년에 갓 창설된 국방과학연구소에 몸을 담게 됐고 거기서 수년간 해상무기 연구개발에 종사했습니다. 좀 실력이 부족한 걸 느껴서 독일 유학을 다녀왔고 유학을 마친 후에는 81년에 국방과학연구소에 재입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해상무기 체계 개발에 종사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해군무기 체계 개발의 1세대라고 제가 할 수 있겠습니다. 덕분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됐는데요. 2006년에 퇴임한 후에는 그 울산대학교와 창원대학교에서 함정호학 분야의 강의를 했고요. 현재는 하이에어 코리아라는 그 회사에서 연구개발에 관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 해군무기 이 체계 개발의 1세대다라고 이제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좀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종민 제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해사 26기로 임관을 해서 노간에 국방대학교에서 군사전략
석사 과정을 했고 경기대학에서 외교안보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군에서는 중령 때부터 해서 준장 때까지 해군 중장기 전력 발전 계획 이것을 담당을 해서 수립을 해서 쭉 수행을 해왔고 2002년 전역 후에는 쌍용정보통신에 입사를 해서 국방사업본부장을 수행을 하고 육해공군의 C4I 사업을 담당을 해왔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창설이 되면서 2006년에 핵특기획국장을 하면서 그 다음에 방위사업 차장을 수행을 하면서 국방 중기계획에 대한 예산 확보와 그 다음에 국방 R&D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해왔습니다. 현재는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선임연구위원으로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은 배영숙 네, 제도께서. 저는 1976년에 임관을 했습니다. 제 임관할 당시에는 이제 한국함대 주력 세력이 미 해군으로부터 인수한 그런 노후된 함정이었는데 아울러서 당시에 이제 아까 송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70년대 초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고속정부터 이제 개발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저희 해군 생활이 전체적으로 수상함 전투장교로서 계속 생활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새로 우리 국내에서 개발된 고속정서부터 유도탄함, 그다음에 초계함, 호위함까지 전체적으로 우리 해군 함정의 개발 역사와 함께 제가 운영자로서 계속 해상 근무를 해왔습니다. 해상 근무를 마친 후에는 지금의 이제 방위청격이죠. 해군본부 조함단에서 전투함 사업 및 KDX 이지스 구축함이 되겠습니다. 구축함 사업차장을 지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 해군의 최초의 이제 전력 소요를 창출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국가연에서 연구개발을 하게 되면은 시험 평가를 해서 전력화를 시키는 전투발전단에서 전력처장, 전투발전단장으로 마지막으로 2007년 전역했습니다. 현재는 한국해양전략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략하게 이제 세 분의 이제 해군과 또 방위산업 관련된 역할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우리나라 이 해군 무기 체계에 정말 내로라 하는 이제 세 분을 모시고 이제 오늘부터 진행을 하게 됐는데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산업. 저희가 지난해 한 해 동안은요, 육군의 무기체계 개발사를 중심으로 해서 다뤄왔습니다. 오늘부터는 해군 무기체계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본격적인 개발사에 앞서 바다와 해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부터 점검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나눌 이야기 주제는요, 바다와 국력입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이 있죠. 오대양 곳곳에서 증명된 사실이기도 합니다. 우선 김종민 제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근대 이전의 역사 중에요, 바다를 지배해 시대를 지배했던 대표적인 해양 국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국가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대 그리스, BC 480년에 그리스가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대왕이 침공해 오는데 여기서 살라미스 해전에서 이 페르시아 군대를 대파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리스는 그야말로 에게 문명을 발전시켰는데 그거의 가장 큰 원동력은 그 일대의 해상 지배권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리스의 해상 무역이 발전되고 그것을 바탕으로서 그리스 문명이 아주 크게 번창한 그런 사례가 있고, 이것은 크게 이 세계 역사로 봤을 때 페르시아의 유럽 지배를 막아는 아마 첫 번째 사례가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BC 32년에 이때 이제 로마의 옥타비아누스 장군하고 이 안토니우스 장군, 또 안토니우스 장군을 지원하는 클레오파트라 이집트군이 그리스의 펠로폰네소스 반도 서쪽 고린토만 입구에서 악티움 해전을 이제 대결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로마의 옥타비아누스가 그리스 연안에서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라군을 이제 대파를 시킴으로써 그리스
이후에 로마가 이 지중해를 패권을 장악한 그런 계기가 됐는데 이 이후에 서로마 제국은 400년 동안의 그런 이 번영을 누렸고 그 이후에 동로마 제국은 그것보다도 1000년이 더 긴 1450년대까지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함으로써 서양 문명에 아주 기반을 다져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전이긴 하지만 어떤 해양을 점령해서 어떤 세계 어떤 제패를 했었던 이런 사례를 좀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근대 이후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20세기가 열린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요. 수많은 강대국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은 역시 이제 세계를 호령했던 국가들이 대부분 또 이 바다를 네. 또 장악했던 국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바다를 점령해서 세계 어떤 부국 강명을 또 이룬 그런 국가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예, 베이제동님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당시에 이제 바다를 점령한다는 거는 조금 이제 그 용어가 조금 이제 당시에는 이제 바다가 점령하는 개념이 아니고 예. 바다를 이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지배의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세 이후라면은 1492년에 그 콜럼버스가 이제 신대륙을 발견한 그 전후해서 그 이후까지 시대를 근대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김종민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후로 말씀드리자면은 결국은 이제 본격적인 해양 세력이 출몰하기 시작한 게 이제 레판토 해전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결국 스페인이 연합함대지만은 당시에 터키를 터키 해군 세력을 레판토에서 괴멸시킴으로써 그때부터 이제 스페인이 해양 제국으로서 이제 세계를 제패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 후에 상당 기간 동안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우리가 알기로는 뭐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실은 초기에는 스페인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러한 이제 강력한 이제 해양 제국이 먼저 탄생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칼레 해전 거기서 영국 해군이 특히 프란시스 드레이크라는 해군 제독이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괴멸시키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영국이 전 세계를 이제 지배함으로써 이제 팍스 브리타니카라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오랫동안 해상에서 초강대국으로서 이제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그냥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은 그 후에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 팍스 브리타니카를 다시 팍스 아메리카노라는 그런 명칭으로 이제 대체를 하게 됐고 그 이후에 본다면은 결국은 냉전 시대 때 미국과 대적한 구소련 역시 해양 제국입니다. 동양에서는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결국 중국과 러시아를 차례로 격파하고 동양에서 이제 패권을 유지하게 되는 일본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 외에도 사실은 과거에 이제 전 세계 해양을 이분해가지고 스페인과 함께 해양 제국으로서 향유했던 국가가 이제 포르투갈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덜란드라는 바다보다 낮은 조그만 나라가 무역 강대국으로서 영국과 팽팽하게 대적하면서 한동안 부국 강병을 유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꼭 빼지 않고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이러한 바다를 이용을 해서 부국 강병을 이룬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를 빼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1970년대 우리가 한창 발전해 나갈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해양 입국이라는 표가 있었습니다. 전부 다 바다로 나가서 많은 국부를 형성하고 오늘날 우리가 선진국 반열에 OECD 반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저력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러한 해양 강국 중에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이제 근대 이후에 스페인부터 영국, 미국, 또 네덜란드, 포르투갈, 또 일본,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해군의 강국으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 말씀 주셨는데요. 아주 뭐 간단하지만은 대표적인 부분으로 이게 정말 맞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시대가 변하면 이 강대국이 되는 조건도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근대 이전과 근대 이후를 좀 살펴본 것처럼요. 예나 지금이나 바다에서 강한 나라가 전 세계에 있어서의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그런 힘들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해양 활동과 국력이라고 하는 그 관계를 살펴봐야 될 텐데요. 송 박사님, 이 둘과의 관계가 어떤 뭐 특별한 관계가 좀 있을까요? 예, 뭐 앞에서 두 분이 아주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과거에는 바다가 육지와 육지를 이어주는 길입니다. 바다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해상 교역률을 독점하는 나라가 막강한 이제 국력을 쌓을 수 있었고 강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그 현대에 들어와서 그 바다가 무한한 자원을 가진 그 영역이다라는 게 완전하게 이제 밝혀지면서 지금 해양에서의 그 독점적인 개발권을 확보하기 위한 의미에서 해양 그 관할권에 대한 싸움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과 인도 국가 간의 그 해양 분쟁이 지금 현대에서의 해양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범위를 우리 역사로 좁혀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입니다. 이제 그만큼 바다와의 인연도 깊은데요. 우선 삼면이 바다와 접한 환경이 우리 민족의 역사에 어떤 영향을 좀 미쳤는지 물론 세 분이 좀 의견을 좀 듣는데요. 오늘 나오신 세 분 모두 이 바다에 대한 뭐 그 일가견이 있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편의상 조금 이제 그 분위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우선 이제 김종민 제독께 이 삼면의 바다를 둔 환경이요. 우리 민족의 이 그 경제나 문화 발전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바다를 잘 활용하였으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더 많은 그런 발전을 했으리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조선 시대에 이렇게 보면은 사실 특히 그 공도 정책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한반도에서 한국 사람들이 우리 선조들이 사실 바다를 두려워하고 바다를 제대로 활용을 못한 이런 역사적인 그런 아픈 사례가 있는데 제가 90년도에 이 사관생도들과 같이 이제 그 순환훈련을 하면서 태평양, 인도양, 그다음에 지중해 대서양을 이렇게 가면서 거기에 이제 세계 해도를 이렇게 보니까 대양의 웬만한 섬들은 전부 다 영국, 프랑스, 뭐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 거였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 선조들이 조금만 더 깨었었으면은 또 영국처럼 그야말로 해적 행위를 하더라도 보물을 많이 갖고 오면은 이 귀족 칭호를 주고 그다음에 해군 제독으로 임명했듯이 우리 선조들이 조선 시대에 많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아마 호주나 미국이 다 우리나라 그 연방이 되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제 배영수 회장님,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해양 환경이요. 지난 이제 반만 년 동안에 그 우리 민족의 안보와 군사적인 측면에는 네. 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결국은 우리나라는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결국은 육지의 국경선보다 굉장히 긴 것이 결국은 이제 해양 국경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국가 안보하고 아주 그 해양이 직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제가 뭐 간략하게 분석을 해본다면은 한반도에 단일 국가가 생긴 그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통일신라 시대 그 장보대사를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것이 그 정부 주도의 어떤 뭐 계획된 그 세력을 구축한 것이 아니고 민간 차원에서 점점 세력을 구축을 해서 영향력을 결국 이제 안보 영역까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통일신라 말기에 그러한 이제 민간 차원에서 구축한 그 엄청난 그 해양 세력을 정부 차원에서 흡수해서 통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통일신라가 이제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 시대에는 결국 이제 태조 왕건이 새로운 나라를 갖다가 창건할 당시에 해양 세력이 굉장히 많은 주축이 되었다는 점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요. 그 초기에 뭐 후삼국 견훤과 경쟁할 때 그 나주를 바탕으로 해서 그 서해 그 해상 교통로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태조 왕건이 그 왕건의 그 해양 세력들이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점령함으로써 결국 이제 견훤도 퇴출시키고 이제 한반도를 다시 통일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된 것이죠. 그 태조 왕건은 그 이러한 그 해양 세력에 대한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개국한 이후에도 그 해양 세력을 굉장히 그 구축을 많이 했습니다. 그 역사적인 기록으로 단편적인 걸 말씀드리면 태조 그러니까 서기 914년에 그 고려사에 보면은 태조 왕건께서 함정 100척 이상을 더 만들어라. 그러니까 전함이죠, 전함. 그렇게 지시를 했고, 왜냐하면 당시에도 이미 그 서남 해역과 남쪽 이쪽 해역에는 엄청난 왜구들이 계속 그 우리나라를 노략질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동여진이 동쪽에서 저 북쪽에서 굉장히 이제 세력을 갖다 확장시키면서 그 울릉도도 정벌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동해안 일대에 계속 그 침범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태조 왕건이 이런 그 해양 세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전체적으로 다 퇴출시켜서 국가적으로 확고한 그 안보 태세를 갖다가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그 삼별초의 경우에는 심지어 전함이 1000척 이상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몽고에 우리가 대항하면서 그러한 해양 세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가 그 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고, 결국 고려 말기까지 그것이 계속되면서 고려 말기에 제주도에서 이제 그 최종적으로 삼별초가 이제 멸망이 되면서 그 우리나라의 해양 그 세력들이 이제 거의 이제 줄어들게 된 거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고려 말기서부터 이런 공도 정책이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에 고려 말기에 시작된 것은 결국은 삼별초가 이제 그런 그 우리나라의 그 수많은 섬에 산계해서 또 다시 어떤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반란을 일으킬까봐 그런 공도 정책을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어쨌든 고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조선으로 넘어가게 된 그 어떤 계기를 저 군사력 측면에서 그 제가 평가를 하자면은 결국은 그러한 해상 당시로서는 해군이죠. 그러한 해군이 괴멸되면서부터 점점 약해졌다는 사실, 그게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후에 이제 그 조선은 그 고려 말기부터 이어진 공도 정책, 거기다가 명나라까지 이어져서 명나라도 이제 당시에 초기에 이제 계속 그 해금 정책을 요구했거든요. 조선에도 계속 해금 정책을 요구했고, 조선은 결국 이 공도 정책을 계속했고, 그 다음에 명나라의 해금 정책에 너무 충실함으로써 결국은 그때부터 이제 우리 그 한민족들이 점점 바다를 잊어가는 그러한 그 시대가 된 것이고, 결국 우리가 치욕적인 그 임진왜란 두 번의 그 외란을 겪으면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아주 치욕적인 그런 경험을 했고, 결국은 국가 자체를 잃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예. 삼면이 바다인 지정학적 위치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통일신라 시대부터 시작해서 조선에 이르기까지 결국 해군을 장악하지 못했을 경우에 국력이 굉장히 쇠약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송중대 박사께 여쭙겠는데요. 지난 반만 년 동안 이 함정을 포함해서요, 배를 만들거나 또 바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의 향상은 어느 정도 있다고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앞에서 두 분께서 우리나라 그 해군, 뭐 옛날 말로 수군이죠. 역사를 쭉 말씀하셨는데 그 수군이 쓴 배, 그 배가 우리 고유의 선형과 고유의 선체 구조를 가진 우리 배입니다. 이제 전통 배에 대해서는 가장 권위가 있으신 분이 이제 고인이 되신 김재근 교수님인데요. 그분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대한민국 할 때 한자하고 선박, 선자에서 한선이라고 부르는데, 그 한선의 특징은 평저선입니다. 이 밑바닥이 굉장히 평평한 겁니다. 그래서 그 평저선의 구조, 또 모양이 유선형이 아니고 이렇게 네모 반듯한 이 사각형입니다. 그런데 그 한선이 빛을 발휘한 게 이제 잘 아시다시피 임진왜란 때 판옥선입니다. 판옥선이 대표적인 그 군용 한선인데요. 그 판옥선을 토대로 또 이렇게 새롭게 돌기역전용으로 만드신 게 거북선입니다. 그러니까 판옥선, 거북선이 우리나라 그 한선의 전통을 이어받은 아주 대표적인 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배 말고도 그 고려 말에는 그 당시 중국은 그 화약, 그다음에 화포 만드는 그 기술이 아주 1급 비밀이었습니다. 근데 최무선이라는 아주 훌륭하신 분이 그 기술을 알아내서 우리나라 기술로 토착화를 시켰습니다. 근데 그 기술이 조선조 들어와서도 계속 발전해 가지고 그게 임진왜란 때 아주 성능이 우수한 화약, 화포를 만든 바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그 수군이 일본 그 해군을 완전히 격파하는 데 밑바탕이 된 걸로 생각합니다. 물론 조선조 후기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한선의 맥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그 상선 분야에서는 조선산업이 세계 1위고요. 우리나라의 조선산업이. 또 함정 분야에서도 그 이지수 구축함은 어느 나라도 그렇게 함부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것을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하고 해서 실전에 배치 운영하는 그런 국가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이제 좀 첨언한다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 지금 자랑스러운 거북선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앞으로 제2의 거북선 좀 풀어서 얘기한다면 미래의 전쟁 양상이나 우리의 이제 독특한 한국적 전장 환경에 부합되는 아주 창의적인 개념을 함정을 우리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해서 이제 실용 배치하는 것이 앞으로의 우리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바다는 늘 가장 큰 가능성이었다. 무한한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터전이고 인류가 남겨놓은 마지막 미개척지이며 엄청난 자원의 보고이기도 하다. 이러한 가치 때문에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바다에서는 끝없는 경쟁과 전쟁이 진행돼 왔다. 서구 문명의 씨앗이라 할 수 있는 에게 문명은 지중해라는 바다에서 시작됐고 고대 로마 제국 역시 바다의 패권을 차지하며 형성됐다. 유럽과 아프리카의 경계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스페인이 무적 함대를 거느리며 세계 최강의 시대를 열었고 섬나라 영국이 해양력과 산업혁명을 바탕으로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건설하는 등 인류 역사의 대부분은 바다를 지배한 세력이 이끌어왔다. 해양력의 중요성은 우리 역사에서도 여실히 증명된다. 남북국 시대 발해에 막혀 약체 국가가 될 뻔했던 신라는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해 엄청난 부를 끌어모으며 전성기를 맞았다. 전국을 통일한 일본이 바다 건너로 세력 확장을 시도할 때 내륙 중심의 정책을 폈던 조선은 7년의 외란을 겪어야 했으나 그 절대 위기 또한 바다로부터 대역습을 펼친 이순신과 수군의 활약 덕분에 극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세계가 해양 패권을 다투던 16세기 이후 조선의 500년 역사는 바닷길을 열지 못하며 막을 내렸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4대 강국과 함께 동북아 해양에서 팽팽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21세기)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도 바다는 여전히 뜨겁다.
우리나라와 주변 국가들은 배타적 경제 수역을 놓고 치열한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 독도와 남중국해 일대에서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곳, 우리의 주변 바다. 도대체 바다는 왜 이토록 뜨거운 것일까? 세계 각국은 바다에서 무엇을 얻으려는 것일까? 우리는 그 바다에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 것일까? 네, VCR 영상 잘 봤습니다. 해양에서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인 만큼 각국의 해군력 발전에 대한 경쟁도요,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현대해전의 변화 발전 양상과요, 해군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서 하나하나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요, 현대해전의 양상이 기존의 대양해전 중심에서요, 이 연해해전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대양해전 중심에서 연해해전으로 이게 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또 하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변화되면서 어떤 것이 좀 달라졌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배영수 제독께서 좀 해주시죠. 네네.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나 그 전쟁이라는 것은 그 목표가 지상에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 바다에 있는 그 결코 있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제 항상 그 육지에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제 그 대양에서의 그 함대 간의 해전, 물론 이제 과거에는 주가 됐지만은 과거에도 연해 해전이 계속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대항해 시대에는 이제 그 핵심이 이제 그 해상 교통로, 무역 항로를 갖다가 확보하는 것이 이제 그 국가의 주요 목표였기 때문에 그 무역 항로를 다니는 그 상업적인 목적, 그런 이제 상선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함대를 만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각국의 이제 함대들이 이제 그러한 해상 교통로를 보호하다 보니까 대항에서 이렇게 격돌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된 겁니다. 이제 그 현대 와서는 이제 2차 대전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은 2차 대전은 결국은 그 제국주의 그 삼국 동맹과 그 연합국이 이렇게 격돌한 그런 세계 대전인데요. 결국은 여기 이제 미국이 개입하게 되면서 세계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큰 태평양과 대서양이라는 그 대양에서 전쟁을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계속 그 대양에서의 전투가 그 해전이 그 2차 대전에 주를 이루었는데요. 2차 대전 중에서도 사실은 그 현대적인 그 연해 해전이 발생된 것은 무수합니다. 가장 큰 것이 이제 그 유럽의 전세를 바꿔놓은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 같은 것이 그런 것을 이제 연해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차 대전이 종료되고 이제 그 냉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동과 서로 전 세계가 나누어져 가지고 50년간 계속된 냉전이 지속됐는데요. 냉전 기간 동안에는 그 2차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그 2차 대전 때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3차 대전은 도대체 어떻게 발생될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그 주로 고민을 하게 된 국가가 이제 미국과 구소련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양계 국가가 지속적으로 또 태평양과 대서양을 마주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큰 함대 간의 그 결전하는 그런 것을 계속 준비하면서 이제 그 전술이나 전략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게 된 것입니다. 1992년에 이제 구소련이 멸망하고 냉전이 해체가 됐습니다. 세계 지구촌의 모든 국가에서는 이제는 좀 지구촌의 평화가 이제 시작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했지만은 전혀 세계는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냉전 시에는 그 세계를 지배하는 양대 블록이 팽팽하게 대결을 하면서 평화를 유지했는데 이것이 깨지고 나니까 전 세계가 그 안보적으로 굉장히 그 무질서한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제 그 소위 얘기하는 불량 국가들이 전 세계에 있는 불량 국가라는 그러한 국가들이 막 출몰을 하면서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그다음에
그 대량 살상 무기를 갖다가 무차별적으로 막 개발하고 심지어는 그 주변국을 갖다가 침략한다든지 뭐 제가 주로 이런 말씀만 드렸지만 이거 외에도 다양한 안보 요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되게 됐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육지에서 발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그 위험한 지역으로 이러한 그 불량 국가들의 이러한 행위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위한 그 무력의 접근 방법은 오로지 그 해양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해양으로 접근을 해서 그 전쟁을 수행해야 됐기 때문에 새롭게 출현한 것이 이제 From the Sea 해양 전략입니다. 그 해양에서부터 육지로의 그 전력을 투사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사실은 이러한 그 연해 해전의 개념이 오히려 이제 대양에서의 해전보다는 그 범위가 굉장히 커지고 이제 그 주류가 된 것입니다. 대양이라는 것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대로 대양입니다. 자연 환경이 바다와 하늘 이 두 가지로 양분되어 있는 그러한 곳에서 이제 해군력을 투입해서 이렇게 싸우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연안이라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복잡하고요. 어떤 한 나라를 갖다가 공격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국이 계속 정치적인 문제가 계속 결부가 됩니다. 이런 정치적인 요인. 자연 환경적으로는 대양은 그 심해가 깊기 때문에 그 수중 음향적으로나 이런 자연 과학적으로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러나 연안으로 가면은 완전히 천해지 않습니까? 천해로 들어가게 되면 그런 해양 환경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많은 그 어선들 뭐 우방국 상선들 굉장한 그런 통항도 있고 이 작전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그 복잡한 부분이 그 대양 해전과 그 연해 해전의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간단하고 또 명확하게 또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실제 좀 예를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김종민 신동님. 네. 그렇다고 한다면 최근 세계에서 곳곳에서 일어난 전쟁 중에서요. 해군의 연해한 그 능력에 따라서 좀 많이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떠오르는 혹은 또 이 예를 들을 수 있는 나라는 어디가 있을까요? 예, 이 멀리 볼 것 없이 이 한국 전쟁을 대표로 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아주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6.25를 보면은 6월 25일 북계군의 침공에 따라서 불과 2-3개월 만에 이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렸습니다. 당시에 미국의 이 개입이 없었으면 순식간에 아마 부산까지 다 점령이 됐을 텐데 맥어더 장군이 이 인천에 상륙 작전을 함으로써 완전히 이 전쟁의 그 역전을 만든 그런 계기를 만들었죠. 이런 것이 핵심적인 것은 뭐냐? 해군력이 연안에서 작전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이 목표로 하는 것은 이 상대국의 정치 세력의 제거입니다. 이것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전력 투사, 즉 상륙군을 넣든지 아니면 함포를 쏘든지 아니면은 이 항공기로 공격을 하든지, 그러니까 항공모함을 동원한 그와 같은 그런 활동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이죠. 아울러서 이제 이 주변 해역에 대한 확실한 그런 해양 통제를 장악함으로써 미국이나 우방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그런 군수 물자, 6.25 전쟁 당시에 한 790만 톤의 화물과 한 50만 명의 병력이 바다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북쪽으로 반격하는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해군력이라는 것이 연안에서는 이와 같이 전력 투사하고 해양 통제, 또 해상 병참선의 유지 이런 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전쟁의 그런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전쟁의 승리를 이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 이제 이 대양 해전에서 이 연해 해전으로 변화됨에 따라서 그 중요성이 훨씬 더 커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송 박사님, 이 자연스럽게 해군의 무기 체계에도 뭐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김종민 제도하고 이제 배용수 제도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 해전 양상하고 그 해전이 일어나는 연해 해역에서의 그 환경 특성을 이제 변화를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연해 해전으로 변경되면서 그 해군 무기 체계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시간 관계상 그 이제 군사력을 투사하는 미 해군의 무기 체계와 그 방어해야 되는 연안국 무기 체계에 대해서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예. 그 대표적인 그 군사력을 투사하는 해상을 통해서 그 국가가 미국인데요.
뭐 미국이 발전시킨 그 연해 해전용 무기 체계는 많지만 딱 두 가지만 예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하이어급 전략 잠수함인데요. 이 오하이어급 전략 잠수함은 냉전 시대에 그 핵탄두를 실은 탄도탄 24기를 싣고 있는 전략 잠수함입니다. 근데 냉전 체제가 해체되자마자 그 발사관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것을 한 기를 순항 미사일, 그러니까 이라크전 때 가장 위력을 발휘했던 토마호크 순항 유도탄이 있습니다. 그것을 7발을 실을 수 있는 그 맞으면 순항 유도탄 발사관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22기를 바꾸니까 154발의 그 토마호크 순항 유도탄을 발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오하이어 잠수함은 아주 원거리에 있는 해상에서 육상에 있는 그 핵심 표적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육상 공격용 잠수함으로 완전하게 전환이 된 겁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 미국 해군은 원래 프리킷 이하의 조그마한 중소형 함정은 갖고 있지 않는 해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연해 해전에 가면은 그 미국이 갖고 있는 구축함, 순양함이 굉장히 고가의 주력함인데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연해 해전만 전담하는 이제 이름을 그 연해 전투함이라는 어떤 함정을 완전히 창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배는 특히 고속함인데요, 40나트급에 이미 개발을 완료했고 또 실제 운영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미 해군의 이제 변화고요. 반대로 연해 해전에서 일단 우리가 지게 되면 이제 연안국의 경우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뭐 이라크나 걸프전에서 볼 수 있다시피요. 그래서 그 연안국의 해상 무기 그 변화는 더 절박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우선 그 재래식 디젤 잠수함을 주로 많이 갖고 있었는데 연안국들은 그것이 수중 연속 체제 기간이 4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AIP 그 추진 기간에는 새로운 추진 그 기관을 발명을 해서 실으면 AIP 잠수함은 약 2주로 연장이 됩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함대함 유도탄은 배와 배끼리 이제 발사하는 유도탄인데 연안국에서는 육상에서 발사를 해서 해상에 있는 그 쳐들어오는 그 군사 강국의 함정을 공격하는. 근데 그 대함 유도탄을 쓰려면은 그 앞에 있는 산이나 건물 같은 장애물을 우회해야 됩니다. 그걸 다 신형 유도탄을 개발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스웨덴에서 개발한 건데요. 일단 설치를 하게 되면은 바위인지 기뢰인지 전혀 식별이 안 되는 신형 기뢰를 개발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연안국들이 이제 군사 강국에 대비해서 이제 새로 개발한 그 무기 체계들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좀 범위를 좀 좁혀서요. 그 우리의 해양 안보 환경과 해군의 임무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종민 회동님, 네. 우선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어떤 해양 안보 환경을 갖고 있는가요? 한국이 처한 그 해양 안보 환경은 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좀 복잡합니다. 첫 번째가 이 북한을 이제 주적으로 상대하면서 이 한국을 방어해야 되는 그런 임무 하나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주변국은 이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세계의 강대국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나중에도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해양 그 이 주권 확보와 관련된 또 이 경쟁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생존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지금 발전하는 것은 사실 그 무역의 그 98% 이상의 무역 물품이
바다를 통해서 다 입출항이 됩니다. 그 해상교통로 보호가 한국의 생명선을 이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이 임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국 해군의 입장에서 보면은 해양 안보는 우선 우리 연안을 적의 그 특수부대들의 어떤 기습 상륙, 기습 공격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 되는 그런 임무, 아울러서 NLL을 지켜야 되는 그런 임무, 또 요즘에는 그야말로 이 북한이 쏴대는 그런 장거리 로켓, 이것을 이제 또 탐지하고 거기에 방어해야 되는 그런 임무들, 이런 걸로 봤을 때 다른 어느 나라가 갖고 있는 그런 안보적인 그런 이 위험 요소보다도 대한민국 해군은 2배, 3배의 그런 복잡한 그런 이 고려사항을 갖고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엄중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서 이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이제 이전에는 대양해전에서 연해해전으로 좀 변화되는 추세다라고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수출의 98% 이상을 지금 어떤 이렇게 해상로를 통해서 온다라고 한다면은 대양해전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이 수송로의 어떤 교통 확보 이런 것들을 지금 다시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기본적인 변화 추세, 특히 이제 우리나라만 그런 건지 계속적으로 연해해전으로 가는 추세인지 조금 더 이 대양해전에서 갖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그 해상교통로 보호라고 하더라도 연근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그런 그 바다를 안전하게 지키는, 적의 잠수함이나 적 그 해군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사실 연안도 중요하고 이 원거리에서도 중요합니다. 뭐 보통 해상교통로라고 그러면은 뭐 말라카 해역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국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실질적인 위협은 북한 해군이 이제 최우선이고, 그 이후에는 다른 나라들과 같이 연합을 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제주에 이제 해군 기지가 만들어졌는데, 이런 것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할 뿐더러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해서 또는 해양 주권을 우리가 사수하기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그런 기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배영수 제독님, 네. 지금 이제 이렇게 쭉 이야기를 진행하는 가운데요.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이제 국가 안보 하면은 또 지금 대북한 상황에서 해양에서의 우리 안보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잘 되고 있는가 많이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결국 해양 안보도 국가의 전체적인 그 안보 차원에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의 그 안보 이익이 지금 북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체적인 우리의 그 안보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부터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잘 아시다시피 1953년 7월 27일 날 우리가 그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현재까지 변경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국제법적으로 교수님 국제법 전공이시지만은 국제법적으로 이 한반도 정전 체제라는 것은 곧 그 전시 체제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인식해야 될 그 안보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고요. 그렇다면은 북한은 과연 남한은 도발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참 고려를 해봐야 될 것인데, 실질적으로 북한의 대남 전략이라는 것이 말이죠. 김일성이 6.25 남침을 도발한 이후로 김정은 3대까지 현재까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남한에 대한 적화 통일이 그들의 국가 전략적인 목표로 그대로 변함없이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목표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 북한 주민들한테 사상 교육을 강화하고 계속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한은 이러한 남측에 대한 도발을 멈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지난 60년 동안 또 결국은 계속 반복되어 왔고, 심지어는 남북한 간의 대화와 어떤 해빙 무드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도 도발을 했거든요. 88 올림픽 때도 그랬고. 그래서 북한은 이 도발을 갖다가 멈추게 되면은 그동안 북한 주민들한테 지속적으로 얘기한 것들이 전부 다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도발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어디로 도발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데, 결국은 근데 우리나라는
이 우리나라 그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 해양이 말이죠. 굉장히 그 북한이 도발하기에는 매우 좋은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서해 그 NLL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남북한 간에 그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이고 2010 뭐 그 전부터도 지속적으로 그 지역에서 도발을 했지만 2010년에 와서는 결국 천안함도 그 우리의 영해에서 도발을 했습니다.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그 연평도 포격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영토에 대해서 공격을 한 그러한 행위입니다. 이게 점점점 갈수록 지금 그 에스컬레이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지금 최근의 상황은 김정은 그 3대 때 들어와서 잘 아시다시피 그 내부적으로 수시로 바로 옆에 있던 사람들을 막 숙청하고 공개 총살시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은 북한 내부적으로 무엇인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요소들이 지금 아주 뿌리 있게 지금 잠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그 핵실험과 그 유도탄 그 실험에 대한 유엔의 초강력한 그 제재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북한을 더 압력을 가함으로써 이제 그 도발할 위험성이 상당히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북한의 도발은 필연적일 것이고, 그럼 어느 곳으로 도발할 것이냐? 우리 대양은 그리고 우리의 900마일의 해안은 다 열려 있습니다. 어느 곳으로든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해양 안보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위중한 상황에 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 발언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바로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거에 이어서요. 제가 좀 직접적으로 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게요.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 우리나라가 이 주변국과 해양 분쟁을 겪을 수 있는 잠재력은 얼만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또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들이 굉장히 궁금한 점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종민 제동님, 이제 네. 지금 우리가 이제 3면이 바다로 되어 있고요. 이제 북한과의 휴전선 관계인데 휴전선은 국경으로 얘기할 수 없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덩그러니 전체 이제 이 3면 바다와 이제 한쪽은 지금 북한의 이런 도발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태인데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예, 우리나라의 이 영토는 뭐 국토 플러스 영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근데 바다에 관한 국가 이익이 존재하는 그 이 범위는 소위 배타적 경제 수역 해가지고 EEZ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한 200 노티컬 마일 이렇게 했는데 동북아에서 보면은 중국과 한국과 일본 요 세 나라는 그 배타적 경제 수역이 전부 다 겹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그 각국이 이 정해진 그 배타적 경제 구역이 획정된 게 없어요. 그래서 각각의 나라들은 조금이라도 더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뭐 물밑에서 엄청난 그런 그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노력들을 하느냐? 지금 이 소위 동진화해 여기에는 그 이 석유 매장량이 한 1,000억 배럴 정도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천연가스는 200조 입방피트, 중동의 한 8배 정도 매장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확보하는, 더 많이 확보하는 나라는 굉장히 큰 이익이지만은 그것을 더 많이 뺏기는 나라는 굉장히 국가적인 이익이 엄청나게 이제 손실을 보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해양에서의 분쟁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높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 한국이 실질 소유를 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서 일본이 계속적으로 그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일본 내 정치적인 그런 압력도 있겠지만은 아마 이것도 이 간단히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문제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땐가는 무력 충돌까지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중국하고의 관계에서는 서해에서 이제 그 이 칠광구 부분이나 그러니까 제주도 밑에 쪽의 칠광구 부분이나 서해 쪽에 이제 그 배타적 경제 수역을 획정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중국은 자기 나라의 그런 그 최대 바깥으로 나와 있는 섬에서부터도 더, 그러니까 중국이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양자강과 황하강에서 흘러나오는 그 땅이 중국 땅인데 이것이 서해에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끝까지 자기네 땅이다, 바다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켜 가지고 이것을 확보를 하느냐 하는 것이 국가 이익의 어떤 확보나 아니면 손상을 막는데 우리가 대비해야 될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요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에너지 확보하는 문제, 또 해양 자원 확보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갈등 문제라고 하는 것이 주변국에 너무 잠재돼 있다라고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우리 배영수 제독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그 거꾸로 이거 개념적으로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예. 잘 아시다시피 그 20세기까지는 그 지상에서의 영토 분쟁이 주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긴 그 지상 국경을 갖고 있는 나라가 이제 중국인데요. 그리고 중국이 이제 그 영토 국경이 대부분 다 안정화됐습니다. 21세기를 갖다가 우리가 그 지난 세기부터 해양의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뭐 21세기는 해양의 시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이제는 지상에서의 그런 국경이 일차적으로 다 안정화됐고, 그 다음에 이제는 지상에서 이제 점점 이제 자원이 거의 다 고갈 상태에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해양에서의 해양 자원이 이제 지구상에 남아 있는 마지막 이제 그 자원이 될 것이고요. 아까 모두의 그 과거에는 해양 지배 개념이지 점령 개념이 아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1세기 해양의 시대에는 이제 소유의 개념이 거기에 반영이 돼서 점령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을 긋기 시작했고, 이 선을 조금이라도 더 갖기 위해서 서로 국가 간에 경쟁하게 돼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필연적으로 주변하고 지금 그 해양 그 경계선에 대한 그 이해관계가 지금 충돌되고 있고, 그리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그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고 있으면은 앞으로 우리가 주변국가 어떠한 상황이 발생될 것인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 이제 그 평가하기로는 주변국과의 이러한 그 분쟁, 어떤 그 무력적인 분쟁은 하시라도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21세기가 해양의 시대이고 이제는 점령이라는 개념, 소유라는 개념이 들어와서 더 각축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이라요. 다음 시간에 더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세 분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오늘은 바다와 해군 전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해군의 역사와 전력에 대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